그러니까 CNA 논술 중위병 박창명입니다. 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12월 설명회는 이제 중1을 찍고 이제 중2 올라오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예비 중1 학부모님들을 위한 설명회가 되겠고요. 그래서 워크북 소개는 내년 1월 워크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세상의 모든 역사 1이라고 해서요. 세계사를 이제 고대부터 중세사회 이제 말까지 이렇게 총 정리를 할 거고, 학습 목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중등 역사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세계사의 흐름을 먼저 통사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의 맥락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통사 위주로만 수업을 하면은 조금 이제 피로도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주제별 확장 도서 중에서 학생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되는 부분들을 확장 도서를 추가해서 그 역사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 목차 연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주차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1을 1주차와 3주차로 나누어서 각각 1, 2단원, 2, 3단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2주차, 4주차에서 아까 말씀드린 확장 도서로 그리스 신화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책을 읽게 됩니다. 이제 역사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좀 고민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의 역사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단원별로 병행을 하고요. 실제 내신 시험 문제를 보면은 한국사 7, 세계사 3 정도로 한국사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학교, 요거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떤 학교에서는 세계사 그 수업 자체를 거의 하지 않고 한국사로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2015년 이후에 개정 역사 교육 과정에서는 역사 1, 역사 2로 나누어서 요거 잠시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사 1학년 때는 세계사와 한국사를 포함해서 모든 역사를 공부를 하지 않죠, 보통. 그리고 2학년 올라가서 역사 1을 통해서 세계사 통사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되었을 때 역사 2에서 한국사 통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은 세계사 전반에 대한 통사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문제점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혹은 역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친구들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선행학습, 뭐 교양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할 때 대체로 한국사 위주로 공부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한국사 관련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이 저희가 수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따라오기도 편해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다가 좀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러이런 부분에서 책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학생들이 먼저 관심을 표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세계사 를 통사적 관점에서 선행학습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한국사 관련 책은 많은데 세계사 관련 책이 가지수가 많지가 않고요. 게다가 이제 작년 올해 해서 코로나로 인한 내신 일정이 거의 파행에 가깝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학교에서 한 학기에 내신을 한 번만 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 내신을 치더라도 그게 이제 모든 과목을 다루지 않고 특정 과목들에 한정해서 두 번 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은 보통 이제 저희도 수업을 해보니까 뭐 기말고사 때 한 학기 분량 역사를 몰아서 치는 경우가 많게 되면은 학생들은 익숙하지도 않은 세계사 공부를 거의 여기서 1학기 때는 고대 중세, 2학기 때는 중세 근대 내지는 좀 많이 가면 현대까지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좀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게다가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기존의 서양사, 중국사에 더해서 뭐 서남아시아, 중동,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역사들도 포괄적으로 다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추가된 부분들이 서양사, 중국사 정도로 뭐 심도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 뭐 왕조의 변청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지만은 그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기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요소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생소한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좀 이미 교양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외에 새로운 많은 정보들을 이제 대량으로 암기 숙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게 또 시험을 한 번만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국영수 과에 비해서 역사가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학생들이 학원 다니거나 공부하는 것도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내신 시험 칠 때 갑자기 막 학교에서 가르쳐준 진도를 확인해 보니까 양이 막 장난 아니게 많아서 당황해하는, 그리고 당황해하다가 또 어떤 학생들은
아 이건 안 되겠다. 역사를 그냥 선택적으로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사전에 방지를 하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흐름들과 사건들의 의미를 정리를 해주면서 세계사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주요 사건의 흐름과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돕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주차에서는 이제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1을 다루고 있는데요. 고대 중세 세계사 핵심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의 자세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1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수업하면서 모든 과정에 꼼꼼하게 다 짚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신 문제 분석이라든가 이제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수업할 때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요 내용만은 꼭 알고 가는 것이 내신 대비에 유리하다 하는 부분들을 스텝에서 이렇게 집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학생들이 좀 배울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고대 사회에서 춘추 전국 시대의 어떤 사회적 특성 그리고 그때 일어난 어떤 뭐 정치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론을 들고 등장했죠. 이 제자백가 사상의 개념과 그 제자백가 사상에 어떤 사상들이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서 고대 그리스 문명이 시작하면서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제 고대 민주주의가 싹 텄는데 그 민주주의의 개념과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동방 원정을 감행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섞여서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고대 그리스 문화가 주변 국가들의 주변 문화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총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테네, 로마 이후에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가 어떻게 성립되고 이 봉건 사회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봉건 체제가 십자군 전쟁을 거쳐서 좀 폐쇄적이고 종교 중심적인 사회에서 르네상스라는 인문학 운동이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1, 2, 3을 다 통합을 해서 좀 활동 이제 그 수업이 들어가는데 1, 2, 3주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사회 정치적 시스템과 사상과 뭐 문화적인 제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자기가 학생이 뭐 고대 중세 제국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국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볼지 그리고 그 적용 효과가 과연 누구의 통치 방식이 가장 옳은 것인지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토의를 해보면서 전체 내용을 가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주차에서는 2주차 2주차에서는 왜 그리스 신화를 읽어야 하나요라는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는 좀 흥미도도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리스 신화의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신화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문화적 코드라든가 그리스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그리스 문명의 특징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고대 그리스 문명이 위치한 그 에게해 그리스 반도 에게해의 어떤 지리적 특징과 고대 도시 국가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지리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들이 그리스 신화의 어떤 스토리텔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먼저 배경적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그리스 신화 중에서 저희가 두 번째는 다이달로스와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인간의 운명과 그리스 신화 특징의 특유의 그 비극적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왜 그런 비극적 스토리가 그리스 사회에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연계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테세우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웅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희가 국어 시간에 고전 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룰 때에도 주로 영웅 서사가 많이 나와서 그 영웅이 나오는 이야기의 기승전결 구조 전개 방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리스 신화와 연계해서 영웅 서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기서 조금 이제 확장해서 이런 구조를 적용했을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영웅은 어떤 존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영웅의 이야기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이런 영웅 서사 구조의 이 형식에 좀 들어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인식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에 좀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여성 묘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와 현대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이해해보고, 이걸 통해서 신화를 읽을 때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뭐 어떤 내용의 어떤 재미에만 주목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조금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3주차에서는 다시 이제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1로 넘어와서 이제 후반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과정과 뭐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유럽이 본격적으로 근대 사회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신학론 개척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중국 사회의 구심점이었던 한족과 그 다음에 거란에서 몽고로 이어지는 북방 유목민족의 대립 과정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한족 중심의 그런 단일 사회가 아니라 끊임없는 외부 이민족과의 투쟁의 과정이었고, 그 투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화, 경제 교류도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중국이라고 부르는 그 문화 안에는 아주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 전통, 역사들이 섞여 있는 그런 복잡하다는 문화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서양으로 넘어와서 대항해 시대의 전개 과정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 결과 뭐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많이 생기게 된 그 식민지 개념에 대해서 알고, 이제 서양 국가들이 제국주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이 대항해 시대의 전개 과정과 맞물려서 이제 국내에서 일어난 어떤 중상주의와 절대 왕정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비판적으로 탐구해 보면서 이런 절대 왕정 사회가 이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여름 지나고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선행으로 다룰 거지만은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항해 시대 중상주의 요 내용을 종합해서 이 제국주의 시대 유럽이 다른 대륙에 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착취를 했는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현대에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여부에 대해서 학생들과 찬반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4주차는 이제 이슬람 문화에 대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쓴 이희수 교수가 청소년 교양도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의 이슬람 관련된 책을 여러 권 펴내시면서 뭐 이슬람 뭐 문화 문명권에 대한 좀 전문가, 독보적인 전문가로 자리 잡고 있는 분인데, 보통 이제 학생들에게 이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 노동자다, 좀 더럽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테러 단체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현재 보이는 어떤 극단적인 단체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서양의 기독교 문명이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이슬람 문화도 때로는 서구를 압도하기도 하고 어떤 서구 내지는 동양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역사 발전의 총체적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를 한번 알아보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잡고자 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슬람 문명의 성립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요 이제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슬람 문명이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까지 폭넓게 확장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십자군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십자군 전쟁이 이슬람 문화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중동 지역을 통합하면서 등장한 오스만 제국이 서양과 대립하면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대 사회를 조금 넘어와서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슬람 문화권과 서구 사회가 어떤 갈등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역학 관계를 통해서 왜 이제 관용을 중시했던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주 극단적인 원리주의 단체가 등장하는지 그 맥락에 대해서 학생들과 한번 토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슬람 관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저기 대구 쪽에서 갈등 상황이 좀 심각하게 빚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될 것인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정 도서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저희가 상정한 이런 학습 목표들이 워크북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고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지도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워크북은
어휘, 독해,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 말하기, 토론과 논술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휘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가지게 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해보면 어휘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첫 번째는 그 이제 좀 독서의 수준이 올라가다가 보면은 단순히 구어체 위주의 독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개념어라든가 지식 관련된 이런 압축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독서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도 좀 심도 있는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한자어 중심의 개념어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나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단순히 알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말하기나 글쓰기에서 활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걸 문장으로 좀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머릿속에 세이브는 돼 있는데 그게 자기 상황에서 필요할 때마다 로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첨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킬 때도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했는데 나중에 필기 검사를 내지는 원고지 첨삭을 하면서 학생들이 쓴 단어에다가 밑줄을 하나씩 그으면서 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야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은 또 한 몇 초 생각하다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이만희 요 부분에서 학습 목표는 선정 도서 내에 나오는 주요 개념어들을 학생들이 좀 숙지를 잘 하고 그 부분은 예문 활용을 꼭 거치도록 해서 문장 응용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필요한 적정 수준의 한자성어를 같이 숙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정 도서 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요 나이 때 학생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적정 수준의 어휘들을 선별해서 학생들과 먼저 개념 정의 작업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어들과 관련해서 꼭 예시문을 쓰도록 저희가 시킵니다. 그리고 이 예시문을 확인하는 것도 그냥 써왔다 끝 이게 아니라 보통은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든 문장을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 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응용력이 부족해서 문장을 만들어도 기계적으로 문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오류가 생기면 저희가 반드시 체크를 해주고 이제 이 단어를 문장에서 쓸 때는 어떤 형식을 써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고 넘어가서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줄긋기 문제인데 이 줄긋기 파트에 들어오는 단어들은 좀 이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지식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예를 들어서 역사 관련 내용이라면은 뭐 그 역사 과정에 등장했던 주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가 행정 제도와 관련된 개념어들 과학 관련 도서라면은 1번에서 나오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쓰는 수준의 어휘 그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좀 더 과학적 지식과 엄밀하게 관련된 개념어들을 선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난이도를 고려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줄긋기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게 하면서 그 뜻을 확실하게 숙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정 도서 내용을 제시문으로 해서 그 제시문과 관련된 한자성어를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 한자성어와 관련된 다양한 파생 한자성어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역시 뜻을 학생들한테 적게 하고 수업 내에서는 그 한자성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한자성어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예시 활용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학생들이 단순 암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업에서 통제하고 있는 시간 안에서라도 그 이제 어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좀 축적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잘 읽었니라고 해서 독해 부분 파트인데요. 이제 독해 관련해서 또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십니다. 상담해보면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학원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처음에 상담을 해보면은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가 책 자체를 그냥 안 읽는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6개월 정도 이상 지나서 어느 정도 학원 시스템에 적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책을 읽기는 읽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뒤에서 지켜보셨을 때 우리 친구가 책을 정독하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선다. 왜냐면은 어머님,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요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서 좀 꼼꼼하게 인터넷으로 뭐 좀 관련 자료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게 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학생들이 읽는 걸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뭐한 30분, 1시간 만에 후루룩 다 읽고 나서는 다 했다 끝 이러면서 다른 거 하러 가버리고 근데 또 뭐 14살, 15살 정도면 요즘은 이제 사춘기가 좀 빨리 찾아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통제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좀 반발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역시 수업 내에서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독해 관련 부분을 좀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정 도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주요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뭐 스택과 관련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발췌독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요령이 붙으면 학생들이 그런 테크닉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워크북을 받아서 집에 오면은 선정 도서를 먼저 꼼꼼히 읽고 그 내용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요령이 붙은 친구들은 워크북 문제부터 호로록 이렇게 넘겨본 다음에 스텝 부분에 나와 있는 파트만 목차랑 비교대조해서 딱 읽고, 그렇게 해서 숙제를 하면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문제가 다 꼼꼼하게 다 풀어져 있으니까 나는 다 했다. 본인도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책을 다 읽었다.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넘기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한 3개월 4개월쯤 수업하고 지나고 나서 그게 책의 내용이 당연히 발췌독을 편의적으로 했으니까 학생들의 장기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이제 뭐 부모님이랑 혹은 친구들이랑 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학생들 반응이, 아, 나 그거 3개월 전에 책을 읽었는데 뭐더라?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읽었다는 기억만 남고 정작 그 책의 실질적인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아서 그거를 유용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요 독해 문제를 만들 때는 좀 목차 참고해서 도서 전범위에 걸쳐서 좀 최대한 꼼꼼하게 내용 점검을 하게 해서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발췌독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뭐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세 가지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크게는 요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 관련해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의 행적과 관계를 학생들이 주관식으로 쭉 적게 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주요 개념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선정도서 내용을 참고해서 올바른 개념 정의를 쓸 수 있는가, 올바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쓸 수 있는가, 이런 독해 여부 확인.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통해 가지고, 객관식 혹은 OX 문제를 통해 가지고 선정 도서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오답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틀렸고 책을 어디를 참고해서 읽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 파일에 좀 오류가 생겨가지고 파일을 다시 로딩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화면 공유. 예, 원장님 잠시만요. 예. 마무리하고 정리를 할까요? 아니, 괜찮겠어요?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독해랑 어휘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말하기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어머니 잠시만요. 네, 요 말해볼까 수업에서는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요약 정리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요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요 제시문을 만들 때 선정도서 제시문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외부 제시문을 또 가지고 와서 요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좀 심화 이해를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신에서 잘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원래는 저희가 내신 수업을 그 학교에서 내신을 치게 되면은 3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문제 정도는 주관식 서술형에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주관식 서술형의 문제 유형도 단순히 뭐 어떤 특정 단어를 적어라 요게 아니라 그 단어와 관련된
문장을 완성된 문장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적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제시문 독해를 바탕으로 해서 요약 정리된 내용을 문제에서 잘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요거를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저희가 이제 말해볼까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도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시문 내용을 잘 요약 정리를 해서 키워드 제시된 거를 바탕으로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뭐 주제나 소주제나 키워드를 제공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 물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내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고 이제 학생들끼리 저희가 논의를 붙여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다거나 뭐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강사들이 개입을 해서 저희가 뭐 비판자가 돼서 반대쪽에서 질문을 던져본다든가 뭐 사례를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단순히 책에 적어놓은 숙제를 기계적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뭐 2회, 3회에 걸쳐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체계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에서 했던 부분을 총 정리해서 워크북 전체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워크북을 굉장히 좀 필기를 잘하는 친구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는 친구지만은 그래도 문제를 한두 개 정도 잘 못 풀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어휘라든가 독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을 잘 읽는 친구들은 꼼꼼하게 풀 수 있지만은 그걸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생각을 잘 정리를 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비판적인 논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수업 내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꼭 필기 정리를 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수업 전후 워크북 대조를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확인이 되면은 귀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워크북 이렇게 글쓰기 첨삭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대면 첨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글 쓸 때 이제 어휘 잘못 쓴 거부터 맞춤법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글 구성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짚어주면서 만약에 학생의 글쓰기 퍼포먼스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글 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뭐 여백을 활용해서 뭐 특정 부분 다시 쓰기를 한다든가 추가 과제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역시 글쓰기 역시 그냥 기계적으로 검사 맡았다 끝 이게 아니라 그걸 이제 반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신의 글쓰기 실력이 숙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토론과 논술을 하게 되는데 토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찬반 토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학교에서 학생들 체험 활동이라든가 참여 활동이 단순 토론이 아니라 뭐 발표라든가 토의라든가 상상해서 글짓기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표현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업 주제에 맞춰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찬반 토론을 하고 있지만은 토의라든가 발표라든가 뭐 추론 뭐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최대한 다양한 형식의 논제를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저희 수업 내에서 그 협의의 경험에 대해서 축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뭐 팀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저희가 옆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면서 좀 밀착 피드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크게 유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시문 독해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제시문에서 독해된 내용에 대해서 대안 내지는 해결을 제시해 보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업 내용을 총 정리해서 거기에 자신의 상상력을 조금 얹어서 근거를 갖춘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역사가 주 중심 파트라서 이렇게 독해 정리 내지는 의견 제시 요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업을 했을 때는 역시 학교 체험 활동에 최대한 학생들이 좀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뭐 내용 다시 쓰기라든가 뭐 과학 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해서 글쓰기 이런 식의 좀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다양한 글쓰기를 폭넓게 반복 숙달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저희 1월 설명의 중2 워크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중일 화면으로 다시 공유 바꿔볼까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일 팀장 성지혜입니다. 저희 중일 설명회
는요, 중2에서 워크북 편제에 대해서나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6학년이죠. 예비 중1 학생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께서 가장 좀 1년에 걸쳐서 신경 쓰시면 좋을,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독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벌써 12월이고요. 이제 곧 아이들이 6학년, 지금 저도 많은 반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1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죠. 네, 6학년에서 1학년이 될 때 이제 변화가 있을 때요. 인생에서 변화가 있을 때 언제든 6학년에서 1학년이 되든 뭐 중학교를 졸업하든 그때에 자기를 돌아보고 좀 더 나은 습관을 만들면서 어떤 자신을 꿈꾸는가 이걸 다시 한번 되살려보고 되돌아볼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때 6학년에서 1학년 중학생이 된다 할 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이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책 그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 30명의 인터뷰를 담은 책인데 놀랍게도 그중에 90%가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독서를 해왔다, 습관을 들여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독해력과 사고력을 키웠다. 독서를 하면 글 읽는 속도가 빨라져서 수능 만점자가 되는 과정에도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교과서나 참고서의 내용을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책에서도 책을 읽을수록 전두엽의 앞쪽 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 그것이 뇌의 과학적으로 또 추론과 상위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근데 그 책을 고등학교 수준의 수능에 나오는 텍스트 수준의 책을 갑자기 아이들에게 접하게 하는 건 좀 힘들죠. 단계별로 난이도를 높여가고 책을 읽는 것을 정말 습관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부터가 적당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미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가 책장을 넘기고 싶은 책만 접해왔던 아이들이 꾸준히 다방면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그런 습관을 지금 만들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영상 정보에 익숙한 저희도 이번에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라는 책을 진행할 텐데 영상 정보에 너무 익숙하고 이미 다 씹어서 소화까지 마친 음식물을 받아먹는 것에 익숙한 그것도 싫어서 이렇게 저하는 아이들이 텍스트를 스스로 읽고 소화시킬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런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요. 문해력을 기르는 단계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도 중2가 내신 직전에 이제 내신 특강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는 2학년 수업 잠시 멈추고요. 휴강을 하고 그다음에 국어든 역사든 필요로 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교과서의 문제, 예상 문제,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을 해설하고 같이 문제를 풉니다. 내신 특강을 진행하는 건데요. 근데 그때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가 1년 동안 봐온 바로는 너무나 똑똑하고 정말 성실한 아이여서 상식도 없는 편이 아니고요. 한데 고전문학 춘향전을 읽는데요. 변학도라는 그 춘향을 괴롭히는 탐관오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춘향전의 판본에서는 암행어사를 어사도라고 해요. 저도 그때 공부해서 알게 됐는데 사도라는 말, 그러니까 관리를 얘기하는 모든 사도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제 계속 쓰이다가 사도가 되었다고 해요. 순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암행어사도 어사도인 거죠. 그리고 변씨이니까 변사도인 거고요. 그런데 어사도와 변사도가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자 아이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춘향전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지. 우리 의문의 변동만 더 자세하게 다루자. 빨리 넘어가자 하는데 아이가 계속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걸리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면서 질문은 못하고 머뭇거리길래 왜 그러지? 그러고 알아봤더니 변사또가 뭐 누구고 어사또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는 게뭐 상식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채워야 될 지식을 못 채웠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 게요. 아이들은 사실 저희가 배운 적도 없는 제2 외국어를 중학생 때 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저기 코딩을 배우지 않습니까? C 언어를 배우고 네, 뭐 인공지능 그다음 3D 프린터를 정말 작동을 해 보고 프로그램을 짜 보는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너무나 배워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 놓치는 부분, 과거 세대가 공유하지 못하는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놓친 부분에서 이런 문해력의 부족함 이런 게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휘력을 사실 어휘력도 길러야 되고요. 배경 지식도 길러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르는 단계가 요즘 아이들이 요즘에 어휘력이 부족해요 하시면서 단어장을 하나 구입해서 "자다 외우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셔요. 영어도 그렇고 다른 외국어도 이제 단어장을 가지고 외우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도 한국어도 단어장을 가지고 외우면 도움이 될까요? 하시는데요. 2학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말하니 즉 어휘를 점검할 때는 한자어로 된 한자 그 단어들 6개, 5개 중에서 꼭 2개 정도는 한자가 뭔지를 확인하고요. 그 한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즉석에서 얘기해 보게 하거나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한자를 써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한자어를 이제 틀렸다, 왜 틀렸는지, 바랄 망과 죽을 망, 잃을 망 이런 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즉석에 설명하는데 그렇게 읽어 본 단어와 그다음에 문장 속에서 어휘력이 생겨나고 길러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 읽기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실 이 상태에서 모르는 단어를 채우고 다시 거기서 올라선 단계에서 다시 또 모르는 단어를 채워 나가는 그 과정이 독서를 하면서 어휘력을 채워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년별로 어 읽어야 되는 책 혹은 읽어야 되는 책의 방식, 독서의 방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 학년은 지금 예비 중1들은 1년 동안 학교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교과 연계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선정한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 주제를 맛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책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요. 가끔씩 있긴 합니다만 높지 않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주제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좀 그 브랜드, 경제 이런 그다음에 합리적 소비 이런 것도 브랜드 썰전 같은 그 소설로 접해 보는 식인 거죠. 여러 주제를 맛보는데 소설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접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책 읽기가 이루어지면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좀 낯선 그 거리감을 없애는 과정일 거고요. 2 학년은 그 지식을 좀 더 어려운 책을 통해서 텍스트도 이제 좀 더 수준이 높아지고요. 그다음 본격적으로 심화된 지식을 다루는 책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 학년은 정말 3 학년의 과정이 저희 아우네 그 학원의 커리큘럼의 어떤 하이라이트나 목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게 바빠서요. 과학해야 돼서요. 하면서 2 학년 말에 이제 안녕하는 아이들은 참 그런 점에서 아쉽게 느껴져요. 3 학년은 머릿속 책장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이 읽은 책 1 년에 40 권이잖아요. 40 권을 3 년간 읽은 거죠. 100 권, 150권 정도의 6 학년부터 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책을 기억에서 회상해서 꺼내서 무엇보다 '이런 책과 저런 책이 있었지.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연결이 되네.' 하는 '접붙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책 읽기, 독서의 그 과정을 다 소화해서 자신이 자신의 것으로 지식을 이제 융합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해력이 길러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혼자서는 채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은 가장 처음 요소로 든 게 저도 그랬고요. 사람이니까요. 편독이 이제 좀 심한 아이들도 있고 어느 정도는 편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소설만 좋아해요. 전 역사책만 읽어요. 이런 아이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역사책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사책 읽는 거 좋고 소설책 읽는 거 좋은데 그거를 칭찬을 먼저 하죠. 근데 이걸 어른들도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아시니까 저희 학원을 이제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편독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내가 손이 가는 책은 좀 내 취향, 내 성향과 좀 관련돼서 이제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수능을 봐도 그렇지만 아 너무나 많은 분야의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하고요. 경제, 정치, 법, 사회, 문화, 예술, 철학 그런 접하기 어려운 분야를 수능을 풀어봐도 아마 부모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생소한 분야에서 오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요.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소화하지 못할 거라는 거리감이나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 있게 그 정보를 분명히 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그럴 수 없을 거야.'라는 어떤 자기 한계를 만들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일수록 더 좀 접해 보고 그다음에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심화적인 심층적인 지식을 파고 들어가 보고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1학년에서는 어려운 주제지만 소설로 쉽게 접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업 현장에서 강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책을 읽고 나서는 아이들은 "아 다 알아. 학교에서도 배웠어." 아니면 "아 이렇구나."라고 그냥 지식을 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독서를 해오기 쉬워요. 그리고 뭔가 실마리를 가지고 내가 '아 이거는 더 알아보고 싶다. 재밌는데?'라고 생각해도 그걸 실제로 어 어떤 견해나 논증이나 이런 생각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고요. 혼자서는 쉽지 않을 텐데 아이들 책을 읽어 왔을 때 제 경우에도 그렇고 수업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보면 그렇지만 워크북 문제 사이사이에 그 문제들 말고도 이제 돌발 질문 혹은 추가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서 수업을 준비하시는 강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으로 '아 그래 이건' 뭐 예를 들면 아까 세계사에서요. 세계사에서 제자백가들의 사상 확인했지. 근데 왜 이 춘추전국 시대에 이렇게 많은 제자백가가 등장했을까? 하고 기다리는 거죠. 왜 전쟁을 해서 나라가 패권을 쥐려고 하는 때에 군사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제후들이 혹은 왕들이 제자백가들을 후원하고 그 지식을 이제 자신이 후원해서 키우려고 했을까? 그 지식은 대체 역사가 이제 결정되는 그 순간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면 아이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해내는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제자백가의 사상이 정치 사상이었고 정치 사상으로 정치적인 정당성, 패권을 쥐고 싶은 사람이 무력 말고 이념적인 정당성을 쥐는 그런 역할을 했구나라는 이쪽을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적재적소의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키우는 작업. 그리고 단편적인 생각을 하나하나 하고 낱개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이걸 역사적인 흐름이든 철학적인 사상이든 정리해 주는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완벽하게 모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토론 활동하고요. 글쓰기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알게 된 것,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밖으로 꺼내서 정리할 수 있고요. 네, 그 모든 과정은 아까 들으셨듯이 한 학기 정도, 너무 빠르지 않게요. 한 학기 정도 교과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예상해서 미리 도서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고요. 1학년에 이제 시험이 없죠. 네. 그래서 자유학년제 수행평가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수행평가가 4개예요. 이렇게 막 가슴을 부여잡고 오는데 그런 평가도 사실 어머님들이랑 제가 따로 봐주기도 하긴 해요. 근데 강사들이 봐주지 않아도 어머님들이랑 이제 재원생 상담을 하다 보면 "아 CNA에서 수행평가 도움 많이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셔요. 수행평가를 아이들이 어떤 조건을 막 주면서 시간 내에 즉석에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끝내야 되는 유형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수행평가가. "미리 해 와라." 준비 과정에서 어른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즉석에서 그 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그리고 조건도 1, 2, 3, 4 있어서 그 체크리스트가 채워지지 않으면 감점인 그런 활동들이 많은데 그 활동을 비슷한 활동을요. 뭐 요약하기 그다음에 또 설명하기 혹은 논증 펼치기 뭐 문학 같은 경우에도 소설의 뒷 내용을 상상해서 다시 쓰기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행평가의 활동을 낯설게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혼자서 채우기 어려운 이런 활동까지로 독후 활동이 이어지기 어려운 점을 학원에서 신경 써서 좀 커리큘럼 내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여기서 함께한다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함께하는 독후 활동의 중요성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는 당연히 저와 강사와 함께하는 거죠. 2번째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도 드는데요. 다른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책장을 덮으면 독서가 끝난다. 아니죠. 거기서 다시 이제 자신의 것으로 지식을 활용하고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한 13년, 14년 살아온 사람의 그 생각이 굉장히 균형 잡히고 다양한 관점을 다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갖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살아온 자신들의 그 가족의 가치관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에서 내 성향 내에서의 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수업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30명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8명, 10명 정도가 모여서 부담 없이 무리 없이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은 다음에 그에 대한 저도 아이들이 오면 이제 "재미있었니?"부터 "어떤 생각을 했니?"부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니?" 소설의 경우에는 "제일 비판하고 싶은 인물은 누구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데 10명의 시선으로 그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의 예시가 지난번에 6학년이 진행했던 예비 중일이네요. 완득이라는 책인데요. 완득이에 동주라는 선생님이 나와요. 네. 읽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완득이가 좀 가난한 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라면이나 햇반을 받아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가져가." 그러면서 햇반을 가져가게 한 다음에 가끔씩 그걸 뺏어 먹어요. 그래서 완득이 옆집에 사는데 옥상에서 "야 햇반 내놔." 그래 가지고 아이한테 햇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아 이 동주 선생님이 왜 그러는 걸까?"라고 물었어요. 근데 9명이면 10명이면 9명이 "아 못 돼서요." 아니면 "성격이 너무 거침없어서요." 이러는데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햇반이 남았는지 확인하려고요. 떨어졌으면 더 줘야 되니까요. 이러는 거죠. 거기서 나머지 9명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제 손뼉을 치면서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그 경험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 10명이 책을 읽는다 그리고 얘기를 한다는 수업의 굉장한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의 균형을 잡고 이제 창의적인 사고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활동이 숙제를 얼마나 잘해 오는지 그래서 칭찬을 받는지 또 말하는 것에서의 자신감이라든지 혹은 사실 자신감 있게 막 말하는데 사실 그 생각이 엄청나게 막 탁월한 생각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어떠냐면 어 아시겠지만 "얘도 얘기하는데 나도 괜찮겠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는 것을 그냥 속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표현해 보고요. 면접 대비도 되겠죠. 하고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하면서 상대방이 그 말을 이해하는지 소통을 해나가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될 거고요. 틀려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말이 전달이 잘 안 됐어. 그거 어떻게 바꿔봐야겠어 하는 그런 경험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사실 맞는 것만 중요한 이 사회에서 틀려보는 경험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자신을 교정하고 좋은 습관, 좋은 표현법, 좋은 어휘력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다면 수업에서 많이 말해보고 틀려보고 혹은 보완해보고 하는 경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아이가 바람풍같이 바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찬성 측인지 반대 측인지 그리고 그 아이가 읽은 자료나 책을 나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이걸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사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그냥 잘했어가 아니라 너는 저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걸 너의 말로 다시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정말 좋구나. 아니면 너는 2달간 3달간 지켜봤는데 정말 과제를 이렇게 주장과 근거들을 빼놓지 않고 정말 그 구성을 잘 맞춰서 해오는구나 하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는 칭찬하도록 좀 신경 쓰고 있고요. 발표하고 토론하고 활동하는 그런 활동이 많기 때문에 독후 활동이 책 읽는 그 활동을 넘어선 독후 활동이 또 1년간의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1학년의 과정을 대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만들었고 아이들은 어떤 이점을 얻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요. 네, 1학년 교과에 살짝 앞서서 예술이든 그다음에 또 사회든 문화든 경제든 과학이든 이런 것들을 먼저 사회 문화든 이제 먼저 접할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해서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것을 강사와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평가 같은 활동을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중1 프로그램은요. 예술 분야에 대한 예술과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6학년이 베스트 컬렉션 6까지 진행을 했어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7하고 8로 베스트 컬렉션이라고 하는 예비 중1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예술과 문화입니다. 예술과 문화, 예술 특히 아이들과 좀 생소할 수 있고 그냥 보고 그리고 즐기는 활동에서 예술과 역사의 관련성, 예술이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예술로서 어떤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정말 읽어내고 감상할 수 있는 감상해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요. 예술만이 아니라 스포츠, 미디어 그리고 연극 희곡이죠. 희곡을 통해서 문학까지도 예술적인 여러 가지 분야를 접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술 교육을 통해서 철학적 사유, 성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사회의 소통과 성장을 이루는 주축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리고 살짝 말씀드리면 2월 프로그램은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비문학 편에서요. 국어 교과서에 여러 종류의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비문학 글들을 설명문이나 논설문이겠죠. 이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독해와 토론, 그다음에 비문학의 설명문의 유형, 그다음에 논설문의 유형 이런 것들을 미리 접해보고 공부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네, 중1 프로그램의 주차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차 똑같은 빨강은 없다를 1주차와 2주차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돼요. 네, 이 책이 두 가지 정도의 큰 포인트로 읽어낼 수 있는데요.
일단 작품을 첫 번째 주차에는 작품을 내가 직접 감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가 표현을 한 그것을 어렵게 그냥 강의하는 대로 혹은 설명에 써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 내가 구도, 명암 아니면 또 그 색채 이런 것들을 다 배우면서 작품을 내가 직접 감상해 본다.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토론에서는 공공미술을 평가하는 그리고 공공미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활동 해봐와 토론, 논술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2 주차는 같은 책으로 사실 그 살짝 다양한 주제를 다룰 거지만 서양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미술의 작품의 경향도 그 달라져가는 그 그러니까 지금 듀샹의 샘처럼 아예 현대 미술이 작품을 그려내지 않아도 창조하지 않아도 그걸 예술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런 그 작품까지 그 예술의 미술의 저변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역사도 살짝 그 미술을 해석하는 데 강의를 제공하면서 그 미술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미술사까지도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후반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회화 작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좀 시대별로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현실 문제를 비판하는 작품을 살펴보면서 예술이 사회 비판 혹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고 패러디에 대해서도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 주차는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 라는 책인데요.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서 로봇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되긴 했는데 많이 필독서로 학교에서 읽었던 책 쓰셨던 구봉권 씨가 지은 책인데요. 유튜브가 미디어죠. 미디어 중에 하나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미디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토론은 노튜버존 도입에 대해서 새로운 논제인데요. 새로운 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4주차는 스포츠인데요. 스포츠에 대해서 대체 논술에서 어떤 얘기를 하나 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책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한 얘기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는데요. 네, 스포츠 속의 불평등과 저항의 모습, 그다음에 스포츠 정신, 그리고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좀 이제 1년 늦게 치러지면서 이 시국에 좀 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올림픽 위원회에서 지향하는 그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야 될지, 국민의 운동을 더 우선시해야 될까, 아니면 엘리트 스포츠가 더 우선해야 될까, 이런 토론도 하면서 스포츠에 관련된 많은 주제들을 쉽게 접해볼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인데요. 이거는 희곡이에요. 그래서 저기 학창 시절에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어머니 유산을 둘러싸고 보이는 자식들의 그런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삶의 태도에서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걸 희곡으로 살펴보면서 연극이라는 장르를 좀 이해해보는 표현력을 키워보고 연기도 살짝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이네요. 1월에 설명을 마쳤고요. 워크북 구성은 비슷합니다. 살짝 지칭하는 말은 다르지만 이마란이가 6학년의 그 예비 중이라서는 어휘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책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잘 읽었니 문제는 독해. 그다음에는 토의 진행이 되고요. 스텝 3까지. 그리고 토론도 진행이 되고요. 입장 1만 따왔는데 입장 1과 입장 2가 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게 되죠. 논술도 서론 본론 결론의 개요 짠 다음에 원고지에다가 글쓰기와 첨삭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2학년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수업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회를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면서 네, 그 설명회 준비하면서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이 했던 말들이 너무나 좋으면 적어놔요. 적어놓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준비하면서 띄워놓은 문서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봤더니 나오던데 이게 아이들이 한 말이에요. 적어놓은 말이고 한데 초4부터 중3까지의 말들인데요. 이런 그 활동들을 수업에서 그 함께 책 읽고 논의하면서 자기 생각을 좀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1 학년 되는 시기 1 월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초등 프로그램 안내를 같은 시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1월 설명회도 1월 3일, 1월 10일, 1월 17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